네, 식품안전당국이 살충제 검출 계란의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오염된 계란을 최대한 많이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식약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장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내산 살충제 계란에 인체에 해로울 정도의 독성이 든 것은 아니라고 식품안전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계란의 인체에 의해 평가 결과 국민 중 계란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살충제가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섭취해도 건강에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5가지 살충제 성분 중 독성이 가장 강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성인이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오염된 계란을 먹었어도 체내 오염 정도는 급성 독성 참고량의 2%에서 8%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급성 독성 참고량이란 독성 성분을 한 번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양으로 100% 미만이면 안전한 수준을 뜻합니다. 식약처는 이를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 섭취량으로도 환산했는데요.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1세에서 2세는 하루에 24개, 3세에서 6세는 37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해롭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국민 계란 섭취량은 하루 평균 0.46개로 나이대별로 보면 1세에서 2세의 경우 가장 많이 섭취하는 계란의 양이 하루 2.1개, 3세에서 6세는 2.2개, 20세에서 64세까지는 3개 정도입니다. 식약처는 또 검출된 살충제 5종은 음식으로 섭취해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성질이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나흘 만에 끝난 전국 계란 전수검사 결과 못 믿으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네, 부실검사 의혹이 일었던 420곳 일반 농가 계란에 대해서 보완 검사를 했더니 3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홍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살충제 계란 부실검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적합 판정을 받았던 420곳의 일반 농가에 대한 재검사 결과 전북 김제, 충남 청양, 아산 등 3곳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로페녹스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양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엔 11시간과 자연, 아산 계란엔 11초원이라는 코드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혹시 껍데기에 이런 표식이 있는 계란을 가지고 있다면 폐기하거나 구매처를 찾아가 환불받아야 합니다. 김제 농장 계란은 난가 코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농장은 인터넷으로만 계란을 판매해 그간 난가 코드를 찍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페녹스론은 관상용 식물이나 과수원에 쓰이는 살충제 성분으로 달게는 써서는 안 되며 사람이 장기간 섭취할 경우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로써 전국에서 살충제 계란 부적합 농가는 49곳에서 5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농가별로는 일반 농가가 이번에 새롭게 적발된 3곳을 합쳐 21곳, 친환경 농가가 31곳입니다. 성분별로 보면 피프로닐이 8곳 농장에서 나왔고 디펜트린이 37곳, 플로페녹스론이 5곳에서 나왔습니다. 또 에톡사졸과 피리다벤도 각각 1곳 농장에서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새롭게 적발된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을 모두 폐기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417곳 농가에 대해서 유통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식품 안전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려 노력했지만 손발이 맞지 않아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며 국민이 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장형 사육, 밀집, 감금 사육 등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물 복지와
축산위생을 포함해 사육 환경 전반을 짚어보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국민 식탁에 오르는 모든 식품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무총리 주도 아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축산안전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국민 식생활, 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평가 점검하고 분산된 정책을 재조정해 유사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을지 훈련을 맞아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방어 목적의 훈련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미연합군의 철통 대응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1차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쟁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북한을 향해 추가 도발과 위협적인 언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면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면서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을지 훈련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방어적 성격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왜곡하거나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합동 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면서 혹시 모를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화상으로 현 군사 상황과 한미 양국군의 대응 태세를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의 북한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격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한 대응 태세를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부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법관 재직 기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으로 사법 민주화를 실행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네,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대북 감시 태세도 강화했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이 시작돼 이달 31일까지 열립니다. 훈련에는 우리군 5만여 명과 미군 17,500명 등이 참가합니다. 미군 참가 인원은 작년보다 7,500명이 줄었지만 우리군 당국은 훈련을 작년 규모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실기동훈련이 아닌 워게임으로 진행되는 연습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1호와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전쟁 징후가 보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하되 실패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무기 참가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한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도 연습을 참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북한이 UFG 연습에 반발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UFG 연습 기간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재작년엔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으로 포격 도발을 하는 등 한미 연합 훈련 기간에 각종 도발을 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국회가 오늘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별 전체 회의를 열고 결산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 대비 총 수입, 총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비비로 편성된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과 창조경제 분야 예산, 새마을 공적 원조 예산 등 이른바 적폐 지출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모습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방어전에 주력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현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과 예산 배분이 적정한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극적으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가 오는 28일로 청문회 날짜를 잡았는데요. 야권에서 이 후보자 청문회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입장을 선회해서 청문회 개최에 물꼬가 트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3당이 여전히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만큼 앞으로 남은 김희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편 대선 패배에 절치부심해온 야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제히 개혁의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이어서 당 혁신위원회도 인적 쇄신에 힘을 보탰습니다. 혁신위 이용남 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언급하며 친박계를 지칭해 이분들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와 이현주, 정동영 의원, 천정배 전 대표 당권 주자들 4명은 지상파 TV 토론에서 당 혁신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바른정당도 바른비전위원회 주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향후 당 행보와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해 발표한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네, 첫 재판에서 이유미 씨를 제외한 피고인 전원이 혐의를 부인해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가 지난달 검찰 제소한 뒤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맞아 피고인으로 법원에 나온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부실 검증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나름대로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부각하고자 합니다. 첫 공판 준비 기일에는 김 변호사와 이유미 씨 남매가 직접 출석한 가운데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김성호 전 의원 측은 변호인을 통해 최선을 다해 검증했으나 기망당했다고 했고 김 변호사 측도 조작된 사실이 발표되자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충분히 검증했다고 주장하지만 말고 합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의해 주범으로 지목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측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청년위원장 자리를 제안하거나 녹취 파일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미 씨만 유일하게 혐의 전반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전 공명선거 추진단 관계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향후 재판은 조작 사실의 인지 여부를 둘러싼 증거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의혹 등을 밝혀낼 수사팀 구성을 마친 검찰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네, 검찰은 우선 최대 30개에 달한 사이버 외곽팀, 이른바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급 인물을 불러 기초조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이부와 공공형사수사부 2개 부서를 주축으로 국정원 수사팀을 편성하고 지난주 팀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한 두 부장검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검사가 배치됐습니다. 열흘 전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온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일부 팀장급 인물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모임을 전신으로 하는 늘푸른 희망연대와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연대가 국정원과 활동한 정황이 포착돼 우선 이 단체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오는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한 송심의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수사는 원 전 원장의 새로운 범죄 혐의뿐 아니라 당시 국정원 다른 고위 간부의 위법 행위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2012년 한 해만 여론 조작에 사용된 국정원 자금이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은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 등에게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비슷한 시기 국정원이 SNS를 국정 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수사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로까지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진 경남 창원 STX 조선해양의 폭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네,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도 벌어졌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STX 조선해양 폭발 사고 수사본부는 사고가 난 선박 내부 잔유 보관 탱크에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을 벌였습니다. 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도 참여했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잔유 보관 탱크는 갑판에 연결된 지름 1m짜리 원통형 입구 아래에 있습니다. 가로 7.3m, 세로 3.7m, 깊이 10.5m의 전형적인 밀폐 구조입니다. 수사본부는 숨진 작업자들이 이 탱크 안에서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장 작업 도중 변을 당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페인트 유증기가 다른 요인과 겹쳐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탱크 안 유증기를 배출하는 환풍기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배경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들이 소속된 STX 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의 현장 책임자 등을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사고 현장을 찾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청인 STX 조선해양 쪽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은 원청에서 하지 않고 하청에서 했습니다. 원청이 하청에게 그 납기를 마치기 위해서 무리한 그 지시를 했다면 원청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STX 조선해양 측은 사고 당시 안전관리팀이 정상적인 작업 허가를 내줬고 현장에서 화기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STX 조선해양 폭발 사고는 고용노동부가 중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발생했습니다. 네, 취임 열흘도 안 된 김영주 장관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중대 산재 수습 방식의 시범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들고 첫 공식 브리핑을 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운영 방침 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사흘 만에 터진 STX 폭발 사고에 노동부가 즉각 나섰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김 장관은 현장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일단 산재 사망 사고나 산재 사고가 나오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되는데 도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폭발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스가 차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있는 건데. 지방노동청을 통한 부처 보고가 언론 보도 대비 2시간 넘게 늦어지고 사고 대책본부가 즉각 꾸려지지 않은 점도 질타했습니다. 또 언론의 현장 접근 차단도 지적하며 김 장관은 앞으로 현장 보존에 피해가 없는 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의 이번 사고 수습 방식이 향후 중대 산재 사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부는 앞서 발표한 대책의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부동산 불패라는 말을 낳을 정도로 잡히지 않았던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의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과열 양상이던 서울 집값이 파리 대책 발표 이후 식어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0.05%,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인 7월 31일 0.37%, 직후인 지난 7일 0.08%와 비교해 2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대책 발표 후 2주 동안 각각 0.03%, 0.04%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한국감정원 발표와는 차이가 있지만 대책의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 조사에서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라는 말을 낳은 강남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가 나란히 0.01% 내리며 27주 만에 하락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주택 유형 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0%로 제한하며 규제를 한층 강화합니다. 파리대책 발표 후 서울 11개구와 세종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 DTI가 40%로 적용됐지만 이젠 서울 전역과 세종, 과천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또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주당 한 건에서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고 투기지역에서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특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파리 대책이 서울 강남 같은 부동산 과열 지역 열기는 좀 식혔지만 입지 좋은 아파트의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번 주 전국에서는 견본주택 23곳이 문을 여는데요. 관심은 과연 강남을 억누르니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마감한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34.6대 1. 파리 대책으로 마포구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동시에 묶였지만 서울 중심이라는 지리적 강점 덕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신길 뉴타운에서 분양에 나섰던 한 아파트의 경우에도 파리 대책 소급 적용으로 혼선이 있었지만 결국 완판됐습니다. 이처럼 파리 대책 후에도 분양시장의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막바지인 이번 주부터 분양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예정입니다. 오는 25일엔 경기도 성남시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형태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포함 전국 23곳의 견본주택이 일제히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또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1,900여 가구가 청약을 진행합니다. 특히 청약 결과에 따라 규제 무풍지대로 청약자가 몰리는 풍선 효과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파리 대책을 피한 인천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에는 지난 주말 2만 7천여 명이 몰려 청약 결과가 주목됩니다. 8월 말 이후 신규 분양 물량이 다시 늘어나는데요. 규제를 피해가는 비조정 지역에서 입지나 분양가 경쟁력을 갖춘 단지에 한해 일부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 분양철인 이달 하순부터 10월 말까지는 전국에서 총 8만 2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깨끗한 나라의 생리대 릴리안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시행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릴리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3분기 품질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인터넷에서는 릴리안 사용 뒤 생리량이 줄고 생리통이 심해졌다는 내용의 소비자 불만이 확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깨끗한 나라는 릴리안은 식약처의 관리 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라며 전 성분을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